반갑습니다. 한국사 24차시 유신체제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체제란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신. 자, 새로운 체제, 뭔가 개혁체제 뭐 이런 걸 뜻하긴 합니다. 자, 물론 새로운 거 맞고 개혁 맞지만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죠. 자, 오늘은 이 유신체제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체제의 성립. 자, 어떻게 성립되었고 왜 성립되었는가? 유신체제가 만들어진 시기는 72년 10월달입니다. 72년 10월달인데 그래서 요거를 10월 유신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 72년 10월달에 유신체제를 만드는데 왜 만들었는지 72년 이전 70년대 초와 60년대 말 요 시기 국내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체제가 성립되는 시대적 상황. 자, 요 시기 미국에서 하나의 발표를 해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죠. 닉슨 독트린이란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국가로서 제일 센 나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장 노릇을 했죠. 그리고 그에 맞게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민주주의 지키겠다,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겠다 하고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69년도쯤 됐을 때, 여기 69년도에 발표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전쟁을 우리가 왜 자꾸 해갖고서는 남의 나라 전쟁에 껴들어서 우리나라 백성들, 미국 백성들이 자꾸 죽느냐, 전쟁 반대한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 미국에서 이런 걸 발표합니다. 내용이 뭐냐? 미국이 우리의 우방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전쟁에 군사를 동원하고 하는 식으로 참여하진 않겠다. 즉, 조금 더 부드럽게 공산주의를 대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이 더 심해진 거다, 약해진 거다? 약해진 겁니다.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약해졌다. 완화됩니다. 냉전이 완화되고 그리고 냉전이 완화된 것과 발을 맞춰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완전 철천지 연수잖아요. 요게 70년대 초니까 20년 전에 서로 간에 몇백만 명이 사상당하는 죽고 다치는 6.25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연수였겠어요. 근데 요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남북한에 뭔가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이거는 72년도 7월 4일이겠죠. 자, 이 두 개가 시대적 상황이 왜 되느냐? 박정희 정권이 처음에 권력을 잡을 때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장면 내각을 몰아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쿠데타를 이루고 차지한 이유는 나라의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는 반공, 하나는 경제 재건. 자, 경제 재건 시키는 거랑 반공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하고서는 권력을 잡았는데 반공이 안 되네. 왜? 반공을 하려면은 북한이 최대한 나쁜 놈이어야만 한다고 했죠.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아야만 반공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되고 있으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반공이 약화되는 거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70년대 초면은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 5.16 쿠데타로부터 시작하면 10년이 넘었고 대통령이 된 63년으로부터 시작해도 72년이면 10년째입니다. 자,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엄청나게 나아지진 않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등장합니다. 그럼 슬로건 중에 또 하나인 뭐도 문제가 돼요? 경제도 악화, 완전 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눈에 띄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약화되니까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약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라고 하는 뭔가 분위기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권의 위기다 싶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더 대통령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런 불만이 나오네. 아예 헌법을 싹 뜯어 붙여서라도 불만이 나오지 못하게 꽉 눌러야겠다. 그래서 실시한 게 72년 10월 달에 만든 유신 체제입니다. 유신 체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실력상에 맞춰서 이런 걸 실시한 건데, 이거를 이제 유신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지만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 위기다. 북한이 이렇게 말만 하지 북한은 절대 우리에게 평화의 손길을 내밀 애들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원조가 없을 수도 있다. 군사적 원조가.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논리로 그럴듯해요. 자, 안보 위기를 구실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벌입니다. 지금은 안보 위기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보 위기다. 왜요? 다시 반공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니까 안보 위기를 구실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 비상사태니까 독재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뭘 선포해 버립니까? 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로 국가 비상사태에 무슨 회의질이냐, 국회로 해산시켜버려요. 국회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회 대신 비상국무회의라는 걸 조직해서 여기서 요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 완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자, 요게 전부 언제냐? 요게 72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을 10월 유신이라고 불러요.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원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어디서 통과해요? 여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거니까 이때 만든 헌법을 당연히 통과시키죠. 뭐 통과하고 할 거 없이 얘네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붙이느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에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요.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 국민투표 했는데 국민들이 이거 유신헌법을 다 찬성했다고? 찬성하죠. 정부가 약 한 달 동안 이것저것 동원해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유신헌법은 이런 거고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 위기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다 넘어가게 돼요. 뭐 사람들이 멍청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막 언론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면 국가에서 필요로 한 정보, 원하는 정보만, 주고 싶은 정보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게 맞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게 돼요. 그만큼 언론이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투표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한 사람들 중에 90%가 넘는 사람이 유신헌법을 찬성을 하죠. 엄청나죠? 찬성률이 91.5%인가 그래요. 그래서 확정이 되는데, 이 확정된 게 72년 11월 달에 확정이 돼서 유신헌법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확정되고 그걸 바탕으로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데, 새로 뽑힌 대통령이 또 누구겠어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12월 달에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8대 대통령으로 또 취임하게 돼요. 그러면은
몇 대요? 5대, 6대, 7대, 8대 벌써 네 번째 대통령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의 기반이 약화되자 이거를 뒤집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구실로 만든 게 어디 갔어? 유신헌법이고 요거에 통과되면서 박정희가 다시 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추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유신헌법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요거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임기 같은 걸 바꿔놨습니다. 자,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4년이었죠. 그렇죠? 4년씩 2번까지만 가능한 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이라는 걸 해서 3번까지 가능하게 해놨었죠. 4년씩. 자, 그런데 여기 유신헌법 내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습니다. 중임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사람만 있으면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바꾸고 임기는 6년, 중임 제한은 없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대통령을 뽑는 거는 자, 발췌개헌으로 직선제로 바뀌었었죠. 근데 요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뭔가 초법적 기관이죠. 거의 뭐 헌법기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법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갖는 대단한 기구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교과서 262페이지 왼쪽 윗부분에 써 있어요. 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어요.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 3,000명이 좀 안 됩니다. 2,000 몇 명이 되는데 요 회의에서 이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합니다. 간선제로 대통령 선출. 즉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니까 간선제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을 해요. 근데 웃긴 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 회의의 대장인 의장은 누구냐?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의장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 뽑아? 박정희 대통령 뽑겠죠. 근데 몇 번이고 할 수 있어? 그러니 6년마다 한 번씩 통일주체 국민회의 모아놓고 자, 이번 대통령 누구로 뽑을까요? 당연히 누구? 박정희죠. 한마디로 종신집권, 종신, 마칠 종자,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거기에다가 국회도 건듭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금은 300명인데 이 당시에는 300명까지는 아니었고 한 230, 4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 지금이라고 따지면 뭐 계산하기 쉬우니까 300명이라고 하면 자, 300명이라고 따지면 그 중에 100명은 대통령이 추천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예 하고 100명을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지 임명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추천한 걸 그 당시에 거부할 수 있을까? 그냥 추천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뽑는다? 3분의 1. 한 240명 됐으니까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는 뭐다? 7, 80명 정도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00명을 대통령 임명을 하고 대통령의 뭔가 호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100명만 당선된다 치더라도 혹은 50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150명을 야당이 당선된다 치더라도 이미 100명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절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국회가 거의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능력.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얼마?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법원장이라던가 혹은 법관, 대법원장이라던가 각종 법관들, 이 법관들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대법원장이라던가 법관들을 누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사실 국회에서 임명하게 해도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국회 자체를 대통령이 장악했으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삼권 분립. 삼권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인데 행정부의 대장은 대통령, 사법부의 대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대장은 국회의장인데 그 세 가지를 다 누가? 국회도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행정부도 대통령이. 한마디로 삼권 분립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자, 삼권 분립이 붕괴됐음을 의미하죠. 유신헌법에 따르면 삼권 분립 따위 없습니다. 모두 다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 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사람들이 꿍시렁꿍시렁거리고 뭐 비난하고 데모하고 비판한다. 그거를 찍어 누르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줍니다. 원래 대통령이 내리는 걸 대통령령,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률보다 아래에 있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면 못 내려요. 근데 이때 나오는 긴급조치는 법률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럼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줍니다. 자,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요. 긴급조치권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들이 많았는지는 교과서 263페이지 보면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하나 자세히 안 읽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꼭 살펴보세요. 긴급조치 9호에 따라서 각종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에게 허락해 주는 게 유신헌법입니다. 자,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입법부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사법부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저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못하게 한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해봤죠. 60년 4월 19일 날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무너뜨려본 경험이. 그래서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우리나라 내에서 요 유신헌법에 대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요거 지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봅시다. 자, 아까 내가 그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얘기 했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해보면 19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만들어져서 여기 교과서 보면은 뭐 신문, 방송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지곡 혹은 금지 영화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뭐 금지곡 어떤 게 있었냐면 뭐 한 2,000곡 금지됐다고 하는데 다들 말도 안 되지만 이유가 하나씩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금지된 노래도 있긴 하죠.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 뭐 예를 들어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래사냥이라고 노래 가사가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 가슴 한구석에는 슬픔뿐이네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 금지곡이에요. 금지곡인 이유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너무 방탕해 노래 가사가. 거기에 아무리 그렇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가슴 한구석에는 슬픔뿐이래요. 이게 너무 내용이 비관적이야. 그러니 사람들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바로 금지곡 이 노래는 부르지도 말고 틀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되게 많았었죠. 노래 가사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 노래에 적용하면 다 금지되죠. 그쵸? 아무튼 이런 거였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자,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하느냐? 대놓고 저항을 막 하자니 약간 좀 무섭잖아요. 중앙정보부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슬슬슬슬 이제 여기저기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투쟁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말 크게 뭔가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냐?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73년도부터인데 이때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치를 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활발하게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 운동의 본격화가 이루어져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뭐냐? 김대중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71년도에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 이 당시가 아마 7대 대통령일 거예요. 71년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맞붙습니다. 당선이 되긴 되는데 표 차이가 한 100몇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조금 난 겁니다. 즉 제대로 된 선거였으면 이겼을지도 모르는, 즉 박정희 대통령에게 매우 위험한 적이었던 거지. 정적이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치료차 당시 일본에 가 있었고 일본에서 끊임없이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요게 꼴보기 싫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해와요. 납치해 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다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 타고 올 거 아니야. 요 중간에서 여기를 현해탄이라고 하는데 요 바다에서 김대중을 물속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지 중앙정보부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박정희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이때는 대통령 아니었고 여기다 던져버리려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납치당했으니 일본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빠요. 남의 나라에서 한국 중앙정보부가 활동을 해? 그래서 막 일본과 외교적 사건도 발생하고 미국도 얘기합니다. 야, 김대중 던지지 마. 그래갖고 미국의 뭔가 이렇게 방해와 일본과 외교 활동 등으로 당시 김대중은 던져지진 않고 간신히 살아옵니다. 간신히 살아와요. 요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요 납치 사건을 계기로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동안 그러려니 그렇지 나쁜 짓 하려니 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나쁜 짓 한 게 전 세계에 폭로됐으니 그동안 반대 운동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지. 확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들이 있었느냐? 큼지막한 것들 한 3개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 개헌 청원. 유신헌법은 너무 잘못됐다. 새로운 헌법으로 개헌하자라고 하는 개헌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자,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장준하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 의문사죠. 왜 죽었는지 모르게 갑자기 죽어요. 지도세도 모르게.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고. 자, 또 뭐도 있었느냐? 천주교. 자, 종교인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도 만듭니다. 사제가 뭔지 알죠? 신부님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모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활동을 되게 많이 하죠. 나중에 6월 민주항쟁 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이분들이 세상에 퍼뜨리고. 자, 또 뭐가 있었느냐?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구국선언 발표해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모여갖고, 자, 교과서에 선언문이 있습니다. 3월 1일을 맞이해서 76년 3월 1일을 맞이해서 유신 체제에 반대한다. 나라를 살려보자. 구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이런 식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를 해요? 탄압을 합니다. 자, 유신 정권에 대한 유신 정권이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탄압을 하느냐? 자, 탄압하기 위한 헌법 기반도 많이 해놨죠. 대통령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게 뭘 만들 수 있다?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 긴급조치권을 발동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었던 뭐 노래도 못 만들게 하고 못 부르게 하고 영화도 상영 못하게 하고 어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비난도 못하게 하고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니네 내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긴급조치 내렸을 텐데 하고 잡아갑니다. 잡아가면 하려고 했든 무조건 잡히기만 하면 징역 1년 이상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서운 겁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징역 한 달을 때릴 수도 있고 징역을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이상의 징역이면 무조건 1년 이상은 사는 거예요. 긴급조치권에 따라 뭔가 위반해서 걸리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긴급조치권도 발동하고 그리고 각종 이런 걸 이끄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각종 조작된 사건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인혁당 사건인데 아까 잠시 얘기했었어요. 인혁당 사건은 64년도에 한 번 있었고 74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중에 2차 인혁당 사건 요게 74년도에 있었던 큰 사건인데 요거는 여기서 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민청학년 사건이랑 연결이 돼요. 민청학년이 뭐냐? 줄임말이죠. 줄임말은 요즘만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썼어요. 전국 민주청년 학생연맹. 전국 민주청년 학생연맹에서 민청학년입니다. 요 민청학년 사건인데 무슨 소리냐? 당시 민주청년 학생연맹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반대운동을 벌입니다. 뭐 대학생 단체였겠죠? 여기서 반대운동을 벌이니까 얘들을 갖다 잡아 족치기 위해서 막 잡아들여요. 한 1000명 이상 잡습니다. 엄청 많이 잡아들이죠? 잡아들여서 조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얘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얘들 뒤에 새로운 단체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얘들 뒤에 있는 단체가 인혁당, 인민혁명당. 옛날에 인혁당이라고 하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이 북한에서 보낸 간첩당이라고 해서 1차 인혁당 사건 때 이 인혁당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인혁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북한의 간첩들이 있다. 그래서 당시 인혁당 재건위. 자, 64년도에 인혁당을 없애버렸는데 이 없애버린 인혁당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뒤엎어버리려는 간첩 세력들. 그들이 누구? 인혁당 재건위원회 애들. 요 애들이 민청학년 얘네들을 뒤에서 조종한 거다. 그러니 얘들은 뭐다? 간첩의 조종을 받는 애들이었던 거다. 그래갖고 얘들한테 이제 막 고문을 하는 거지. 야, 니네들이 있었던 인혁당 애들 누구야? 그래갖고 막 고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얘들이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겠죠? 뭐 A라는 사람, 얘 인혁당 재건이 맞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고문하는 거지. 그럼 네, 맞아요. 자, A, B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을 인혁당 재건이 소속 간첩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재판해서 그 중에 8명을 사형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인혁당 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자, 정리하면 민청학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조작하는 거예요? 인혁당 재건이라고 하는 간첩단을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명을 포함시켜서 얘들을 그냥 간첩이라고 몰아붙여서 사형을 때린 사건. 이게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나중에 조작으로 판명나서 다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다 죽었는데. 자, 요런 2차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74년, 요거는 긴급조치권인데 여러 차례 만들어지니까 연도는 쓰지 않을게요. 자, 요런 식으로 유신정권이 탄압을 계속합니다. 탄압을 계속해. 그냥 그래도 탄압해도 사람들 계속 이제 유신 반대한다, 뭐 독재에 물러가라, 운동은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주 크게 팍 뒤집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물러나게 되는, 죽어서 물러나죠. 거기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이에요. 자, 이거 지우고 부마 민주 항쟁 한번 올려서 볼게요.
부마 민주 항쟁. 자, 보통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 혹은 뭐 그 민주화 운동 하면은 막 광주 5.18 생각나서 광주도 얘기 많이 하는데 광주보다 더 이전에 뭔가 독재에 맞서 싸웠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 마가 어디겠어요? 마산입니다. 마산. 4.19 혁명 때도 마산이 시발점이었죠. 그쵸? 김주열 시신 발견된 곳. 여기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게 한 것도 마산이 시작입니다. 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인데, 자, 요거는 몇 가지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시작은 YH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회사, 요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요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 YH 무역에서 갑자기 회사를 문 닫아버리고 폐업 신청을 하고 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잘린 여성 노동자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당시 뭐 그런 거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그래갖고 당시 여성 노동자가 어딜 찾아가느냐? 당시 박정희의 여당은 민주공화당, 공화당이었고 얘네 야당은 신민당이었어요. 신민당. 여당은 공화당이었고 박정희의 당은 요 신민당의 총재, 신민당 대장이 김영삼이었고 많이 들어봤죠?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요 신민당 당사가 있었는데 당 사무실이 요 YH 무역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억울해요 하고 어디를 찾아가요? 신민당 당사를 찾아갑니다. 당사를 찾아갔는데 신민당 당사에 있는 김영삼이 이 사람을 받아주는데 이게 정치에서 룰이 있거든.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 상대 야당 중에 제1당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됐었던 신민당 당사를 경찰이 강제로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YH 무역의 그 여성 노동자가 막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신민당은 난리가 난다. 와, 상도덕도 없지. 어떻게 야당 청사를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쳐들어오느냐. 그래갖고 막 여기서 막 강력하게 막 반발을 합니다. 얘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심하게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게 눈에 가시였었던 김영삼이 꼴보기 싫은 거지.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개겨? 나는 야당이라고 안 봐줘 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당신 대통령 아니었죠. 김영삼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는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를 약간 깝니다. 와, 나가서 감히 우리 정부를 까? 너는 역적이야 하고 얘를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려요. 그러자 김영삼은 당시 부산 국회의원이었고 부산이랑 마산에서 김영삼을 왜 자르냐, 유신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하고 데모가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게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자,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제명시켜버리자 이에 열받은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늘 하던 식으로 뭐를 동원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탄압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평상시 하던 대로인데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건지 뭐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10월 26일 날 유명하죠. 11.6 사건이라고 하는 10월 26일 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게 되죠. 박정희가 사살된 총에 맞아 죽으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유신이라고 하는 독재가 계속 이어졌었고 그거에 대한 저항운동도 있었습니다. 저항운동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크게 일어나게 된 사건은 요걸로 인한 부산 마산 대규모 시위였고 이거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됨으로써 유신체제는 무너지게 돼요. 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명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죠. 당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슬로건은 반공이랑 경제재건이었는데 반공은 그렇다 치고 경제재건이 시민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을 텐데 왜? 내가 먹고 사는 게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인데 요 시기쯤 78년도 뭐 그때쯤에 79년도, 78년, 77년도, 70년대 중후반에 국제적으로 석유 파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일어나니까 대규모로 시위가 발생하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2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유신체제와 그게 무너지는 것까지 나왔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각종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 사진들 한 번씩 구경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그 당시의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꼭 읽어보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